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기업의 운영 방식, 특히 그 일하는 사람하고 감독하는 사람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사에 보면 이사도 있고 또 임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누가 뭘 책임지는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네, 맞아요. 용어가 혼용되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도입된 집행임원 제도에 대한 법무법인의 상세 안내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 때 이제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된 제도죠. 이게 도대체 뭐고 왜 필요한 건지 심지어 우리가 익숙한 그 대표이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검토한 자료는 이 집행임원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 배경부터 주요 특징들, 그리고 이게 기존의 이사회 중심 운영 방식하고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예요. 회사의 실제 경영, 그러니까 업무 집행 기능하고 이걸 지켜보고 방향을 제시하는 감독 기능을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나누자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집행임원 제도가 단순히 뭐 이름만 바꾼 게 아니구나, 이게 기업 지배구조의 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구나 하는 점. 네네. 그리고 만약에 당신께서 속한 조직이나 관심 있는 기업이 이 길을 택한다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제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풀어보죠. 이 집행임원 제도 정확히 어떤 그림인가요? 집행이랑 감독을 나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이사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실제 업무 집행에 관한 결정이나 실행, 이 부분을 집행임원한테 맡기는 거죠. 위임하는 겁니다. 아, 위임한다. 네. 그리고 이사회는 주로 이제 회사의 큰 방향 설정이라든지 뭐 전략 승인이라든지, 그리고 이 집행임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걸 감독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구조예요. 그럼 기존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네요. 그렇죠.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이사회가 뭐 중요한 의사결정도 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감독까지 다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랬죠. 이 제도는 그 역할들을 좀 명확하게 분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야 했을까요? 뭐 이전에도 소위 경영진,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업무 집행을 해왔던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뭐 상무, 전무 이렇게 부르던 분들, 소위 비등기 임원이라고 하죠. 아, 비등기 임원. 네, 이분들은 상법상 명확한 지위나 책임 규정이 좀 부족했어요. 법적으로 보면 그냥 이사회의 지위를 받는 고용된 직원에 가까웠거든요. 아, 법적 지위가 애매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집행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법적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았던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집행임원 제도는 바로 이 집행 역할을 맡는 사람들한테 이사처럼 명확한 법적 지위, 이건 등기 대상이거든요. 아, 등기도 해야 하고요. 네, 그 지위와 그에 따르는 권한, 그리고 책임까지 명확하게 부여해서 경영의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외부에서 회사를 볼 때도 누가 실제 경영을 책임지는구나, 이게 명확해지니까 거래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군요. 자료를 보면 뭐 미국의 오피서 제도나 일본의 집행역 제도 같은 해외 사례를 좀 참고했다고 합니다. 아, 법적 근거랑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그게 핵심이었군요. 그 비등기 임원의 좀 애매한 위치를 해소하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가 우리 이제도 도입하자 이렇게 결정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큰 특징들은 뭘까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아, 필수가 아니고요. 네, 회사가 원하면 도입할 수 있고 뭐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회사 규모랑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네. 둘째,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좀 충격적일 수 있는 변화인데, 집행임원을 두면 기존의 대표이사는 둘 수 없습니다. 네, 대표이사가 없어진다고요? 네, 법에서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와,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럼 누가 회사를 대표하죠? 그리고 이사회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 대표 집행임원이라는 사람이 맡게 되고요. 아, 대표 집행임원. 네, 대표이사가 사라지는 대신에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이 다시 정의되는 거죠. 이사회는 집행임원을 뽑고 선임, 또 필요하면 자르고 해임,
심지어 얼마를 줄지 그 보수까지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선임, 해임, 보수 결정까지요? 와, 막강하네요. 그렇죠. 이건 결국 이사회가 집행임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집행과 감독의 분리를 확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선임, 해임, 보수까지 결정한다면 그럼 이사회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단순히 감독만 강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역할도 있나요? 이사회는 이제 직접적인 사업 실행보다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감시하는 역할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됩니다. 네. 법에 명시된 주요 권한들을 좀 보면요. 집행임원하고 그 대표, 즉 대표 집행임원을 뽑고 자르는 것 외에도 집행임원들의 업무 수행을 잘 감독하고 네. 또 어떤 업무랑 의사결정 권한을 집행임원한테 위임할지 이걸 정하고요. 그리고 집행임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누가 어떤 일을 맡고 또 누구의 지시를 받을지 이런 직무 분담이나 지휘 관계 같은 것도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회사랑 집행임원 간에 소송이 붙었을 때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정하는 것도 이사회 몫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사회 운영 방식 자체에도 좀 변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이사회는 반드시 회의를 이끌 의장을 선임해야 해요. 아, 의장 필수군요. 네.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뽑고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진 않아서 이사회 의장이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 집행임원을 겸직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네, 의장이 대표 집행임원을 겸직한다고요? 감독하는 사람이 집행까지? 네. 이론상으로는요. 입법 과정에서 원래는 겸직을 금지하려고 했었는데 실무적인 현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는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 좀 논란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겸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개별 이사들은 대표 집행임원한테 다른 집행임원이나 직원의 업무 상황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이것도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집행임원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혹시 뭐 자격 요건이나 임기 같은 규정은 없나요? 법적으로 집행임원을 몇 명 둬야 한다 이런 제한은 없어요. 딱 1명만 둘 수도 있고요. 아, 일명만 둬도 되는군요. 네. 이 경우에는 그 1명이 자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 집행임원이 됩니다. 만약에 2명 이상이라면 그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대표 집행임원을 따로 선임해야 하고요. 네. 임기는 정관에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2년을 넘지 못합니다. 2년이요? 이사 임기 최대 3년보다는 짧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정관을 통해서 임기를 다르게 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까지로 한다든지 인용보다 늘릴 수도 있지만 자료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네요. 네. 반대로 2년보다 짧게 하는 것은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임기가 상대적으로 짧군요. 그럼 회사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인가요? 아니면 이사처럼 좀 다른 지위인가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사하고 집행임원의 법물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입니다. 위임 관계요? 네, 이건 이사와 회사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기존의 그 비등기 임원들이 주로 회사와 고용 관계였던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아, 고용이 아니라 위임이다. 그 차이가 크겠네요. 그렇죠. 위임 관계라는 건 단순히 지시받은 일을 하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경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고 또 그에 따른 높은 수준의 책임, 선관주의 의무 같은 거요. 그런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법적 지위하고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죠. 위임 관계라는 점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그들의 구체적인 권한과 의무는 뭔가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주요 권한은 역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또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시를 이행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위임받은 영역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을 갖는 거죠. 고난이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청구요? 네, 만약에 이사회 의장이나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안 열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요. 경영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봐야죠. 권한이 큰 만큼 의무도 무거울 텐데요. 그렇습니다. 의무는 이사의 의무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단 최소 3개월에 한 번 이상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보고? 네, 또 이사회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출석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충실 의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하는 비밀 유지 의무, 네. 또 이사회 승인 없이 경쟁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련 일을 할 수 없는 경업 금지 의무,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의무, 또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개인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자기거래 제한 같은 거요. 와, 이사에게 부과되는 주요 의무들이 거의 다 적용되는군요. 네, 대부분 준용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좀 심각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책임감이 막중하죠. 앞서 대표이사가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은 누가 맡나요? 뭐 계약을 하거나 소송을 할 때 회사를 대표할 얼굴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대표 집행 임원입니다. 아, 대표 집행임원? 네, 말씀드렸듯이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일 때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1명일 때는 그 집행임원이 당연직으로 대표 집행임원이 됩니다. 이 대표 집행임원은 기존의 대표이사하고 거의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재판상 행위, 뭐 소송 같은 거죠. 또는 재판 외의 행위, 계약 체결 같은 거요. 이런 걸 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혹시 그 대표이사의 경우처럼 실제 대표권이 없는데도 뭐 사장이나 부사장 같은 직함을 쓰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 표현 대표이사 같은 개념 말입니다. 네, 정확히 봐셨습니다. 기존의 그 표현 대표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대표 집행 임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 똑같죠? 네. 즉, 뭐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같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한 집행임원이 있다면 설령 그 사람한테 실제 대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집행임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표현 대표 집행임원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외관을 신뢰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책임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위임 관계라고 하셨으니 책임 범위도 이사랑 비슷하겠군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네, 맞습니다. 집행임원의 책임 규정은 대부분 이사의 책임 규정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크게 보면 회사에 대한 책임하고 제3자, 뭐 주주나 채권자 같은 사람들이죠. 이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뉩니다. 네. 회사에 대해서는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네. 그런데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조금 달라요.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아, 중대한 과실이군요. 그냥 과실이 아니고요. 네.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일반 과실인데 반해서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중대한 과실로 요건이 조금 더 엄격하다는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만약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집행임원이나 이사, 감사 등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이들과 함께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책임이 정말 상당하군요. 혹시 이사처럼 책임을 일부 좀 면제받을 수 있는 길도 있나요? 네. 이사와 동일하게 집행임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경우예요? 집행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뭐 충실 의무 같은 아주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근 1년간 받은 보수액의 6배, 사회이사의 경우는 3배입니다만 네. 이 6배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 한도를 두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서 집행임원의 책임을 묻는 그 주주배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사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더 실무적인 측면을 살펴보죠. 이미 회사 내부 규정으로 부사장, 상무 이런 직함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은 임원, 비등기 임원을 많이 두고 있는 회사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임원들이 자동으로 법적 집행임원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상법상의 공식적인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죠? 일단 정관에 집행임원 제도를 둔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료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고는 하는데 정관 근거가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네,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사회에서 집행임원과 대표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임된 집행임원은 반드시 법인등기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등기가 필수군요. 네, 이게 등기되지 않는 기존의 비등기 임원과의 결정적인 차이죠. 그렇다면 회사가 법적으로 등기된 집행임원하고 기존처럼 등기되지 않은 비등기 임원을 동시에 둘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이사회 멤버 외에 상법에 따라 등기된 집행임원과 회사 내부 직제에 따른 비등기 임원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등기 임원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상법상의 그 업무 집행 지시자, 그러니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책임 규정이나 네. 아까 말씀드린 표현 대표이사 또는 표현 대표 집행임원 법리 같은 것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점인데요. 한 사람이 여러 모자를 쓸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이사회 멤버인 이사가 동시에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임원을 겸집할 수 있습니까? 아, 네. 이게 가능하다면 처음에 말씀하신 그 집행과 감독의 분리라는 핵심 취지가 좀 후려지는 것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상법에는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 금지 규정이 없군요. 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그 입법 과정에서 이사회 의장하고 대표 집행임원의 겸직 금지 여부가 논의되었지만 결국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가 집행임원을 겸직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자료에서도 미국 기업 다수 한 80% 정도가 겸직을 허용하고 있고 물론 앨런 사태 이후에는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일본은 아예 법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하고 그게 실제로 바람직한지는 좀 다른 문제일 텐데요. 감독해야 할 사람이 직접 집행까지 한다면 과연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랄까, 스스로를 감독하는 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집행임원이 회사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감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이건 명백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건 안 되겠죠? 네, 자신이 집행한 업무를 스스로 감사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근본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본은 이걸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봐야 합니다. 네.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직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르다다고 해도 과연 한 사람이 경영, 즉 집행과 감독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동시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특히 그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집행임원 제도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결국 기업 운영의 두 축인 실행, 즉 집행과 감시, 즉 감독 기능을 분리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네. 이를 통해서 이사회는 회사의 좀 더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나 경영진 감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집행임원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주체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잘 운영된가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을 가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몸담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회사가 이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했거나 또는 고려 중이라면 혹은 단순히 기업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집행임원과 이사의 역할 분담 네. 그리고 대표이사의 부재 가능성, 또 위임 관계라는 법적 지위의 의미,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 같은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그 회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법적으로는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지만 과연 동일한 인물이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직접 결정하고 실행하는 역할과 또 그 실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해야 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이게 서류상의 분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당신께서 속하거나 관찰하는 조직 또는 기업 환경 속에서 이러한 겸직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이점, 예를 들면 효율성 증대 같은 거요. 아니면 혹은 예상되는 어려움, 감독 기능 약화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